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와 외삼촌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우리 자매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들이 우리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쟤들 앞으로 어떻게 한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는데 누가 데려간다고 할까? 아유, 한 집에서 어떻게 둘을 다 데려가? 데려가더라도 한 명씩 데려가겠지. 근데 누가 데려갈진 아직 모르는 거지?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봐야 고모랑 외삼촌밖에 더 있겠어. 누가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쟤들 인생도 앞으로 참 힘들겠다. 그러게 말이야. 어쩜 복이 없어도 저리도 없을까나. 하루아침에 부모가 저리 됐으니 참 박복한 인생이구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말이죠. 그전까지는 제가 언니였지만 동생을 챙기고 그러한 적도 별로 없었는데 동생과 둘만 남게 되니 제가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아마도 그냥 본능적으로 제 동생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있는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이 다 끝나갈 때까지 아무도 우리 자매를 데리고 가겠다는 친척이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동생과 저는 혹시나 헤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두려웠던지 지금도 가끔 장례식장 안에서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제 모습이 꿈에 보일 정도랍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고모가 우리 자매를 데리고 고모 집으로 갔어요. 니들 어떻게 할래? 생각해봐라. 누가 니들 둘 다 데리고 가겠어. 따로따로 나눠서 가야 할 것 같은데 한 명은 고모랑 같이 살고 한 명은 다른 데 가서 살아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니들 둘 다 키울 순 없잖아. 싫어요. 우린 같이 있을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같이 있어?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몰라요. 난 내 동생이랑 항상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이야. 니들 둘이 같이 있을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그 순간 고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데요? 그냥 니들 스스로 고아원에 간다고 하면 돼. 고아원 가면 니들 둘이 같이 살 수 있어. 안 그럼 니들 둘이 따로 살아야 해. 그니까 며칠 뒤에 니들 외삼촌 만나면 꼭 고아원으로 같이 가겠다고 해. 알았지? 고모가 동생과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고모의 말과 표정이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마도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고모의 말에 동생이 제 팔을 잡아 흔들며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우리 그냥 고아원으로 가자. 난 언니랑 같이 살 거란 말이야. 알았어. 나도 너랑 꼭 같이 살 거야. 동생과 제가 붙잡고 있던 손에 힘까지 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의 대화를 듣던 고모와 고모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고 말이죠. 그래, 니들 생각 잘했다. 이 세상에 니들 둘밖에 없는데 절대 떨어지면 안 되지. 니들 엄마 아빠도 그걸 원할 거다. 그니까 며칠 후에 니들 외삼촌 만나면 니들이 똑똑히 말해야 한다. 니들은 고아원에 가기로 했다고 말이야. 알았어요. 그럼 우리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물론이지. 고아원은 둘이 갈 수 있는 곳이거든. 지금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저는 고아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동생과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후 고모 부부와 외삼촌 부부 그리고 우리 자매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외삼촌이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고모님 말씀으로는 각자 한 명씩 데려가서 키우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기 근데 말이죠. 혹시 제 동생이랑 올케한테 대출이 있는 건 알고 있었나요? 외삼촌이 고모의 입을 뚫어지라 바라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대출이요? 아니요. 두 사람한테 대출이 있었나요? 그렇더라고요. 대출 받은 게 꽤 있어서 보험금이랑 이것저것 다 처분해도 몇 푼 남지도 않더라고요. 그랬군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실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애들도 있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한 명씩 데려다 키우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저기 근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사는 곳이 제주도잖아요? 그럼 애들이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방학 때나 만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삼촌이 긴 한숨을 쉬며 우리 자매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고모가 탁자 밑으로 손을 내리더니 제 다리를 툭툭 치며 얼른 말하라는 듯 턱짓을 했어요. 그런 고모를 보며 제가 떠듬떠듬 말을 했고요. 저기 우리는 그냥 고아원에 갈 거예요. 뭐? 고아원? 외숙모가 놀란 듯 외쳤어요. 네, 고아원으로 보내주세요. 니들 고아원이 뭐하는 곳인지 알고나 있는 거야? 그냥 고아원 보내주세요. 제가 바닥만 바라본 채 외쳤어요. 하은아, 고아원은 왜 간다고 하는 거야? 외삼촌 집에서 살면 되잖아. 싫어요. 그럼 동생이랑 나랑 따로 살아야 하잖아요. 뭐? 그럼 니들 둘이 따로 살아야 해서 고아원에 간다고 하는 거야? 네, 나는 내 동생 시은이랑 같이 고아원에 갈 거예요. 나도 언니랑 같이 고아원 갈 거예요. 옆에 앉아만 있던 동생이 제 말을 따라했어요. 그런 제 말에 외삼촌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숙모가 외삼촌에게 티슈를 건네고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하은아, 시은아, 숙모랑 외삼촌이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네. 그럼 니들 둘 다 우리랑 같이 살자. 그럼 고아원 간다는 말 안 할 거지? 진짜요?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럼 제주도에 우리 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니들 둘이 쓸 방도 하나 줄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제주도로 가자. 그 순간에도 외삼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숙모가 우리 자매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모가 우리의 모습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다가는 그게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애들 둘 다 데리고 가겠다 그 말인 겁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한 명은 우리가 키울 생각이었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애들이 저렇게 간절히 말하는데 그냥 저희가 둘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쪽에서 둘 다 데리고 간다고 한 겁니다. 고모와 고모부가 확실히 해야겠다는 듯이 다시 물었어요. 예, 저희가 키울 테니 걱정 마세요. 외숙모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고모와 고모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올랐고 말이죠. 그 뒤 우리 자매는 외삼촌과 외숙모를 따라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외삼촌 집은 외숙모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많이 작았고 허름하게 짝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자매에게 있어 그러한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둘이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외삼촌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다른 집 감귤 농사일을 다니며 돈을 벌곤 했는데 식구가 둘이나 늘었으니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외숙모가 알아듣게 되었는데요. 외숙모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던 제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숙모, 괜히 우리 때문에 더 고생인 거죠. 우리만 없었다면 삼촌이랑 숙모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숙모가 아픈 게 왜 니들 때문이야. 우리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러 다니시잖아요. 그게 왜 니들 때문이야.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삼촌이랑 숙모를 도와주는 거야. 공부해서 뭐해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할 거예요. 제가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삼촌이랑 숙모 도와드릴게요. 하은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어. 그니까 공부 열심히 해. 숙모랑 삼촌이 어떻게든 니들 뒷바라지는 해줄 테니까. 다행히 외삼촌과 외숙모는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외삼촌 말로는 부모님이 살아생전 외삼촌과 외숙모를 참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그랬기에 우리 자매를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는 두 분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우리 둘 다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렇게 우리 자매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저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했고 동생도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우리 가족의 형편도 조금씩 나아져 갔는데요. 같이 자랐던 외사촌 동생들 뒷바라지를 우리 자매가 할 수 있었으니까요. 매달 우리가 보내주는 생활비를 받으며 외삼촌과 외숙모가 많이 미안해하곤 했습니다. 니들이 고생하면서 벌었을 텐데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니? 괜찮아. 나 돈 엄청 많이 벌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니까 앞으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살아. 그러던 어느 날 동생과 제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돈을 드리며 땅을 좀 사라고 했어요. 맨날 남의 집 일만 다니지 말고 이 돈으로 땅 사서 거기에 작게라도 감귤농사 지어. 이 큰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이게 뭐가 큰 돈이야. 그동안 우리 키워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님 우리 둘 다 고아원에 갔을 텐데 지금처럼 살 수나 있었겠어? 평생 갚아도 우린 그 은혜 다 못 갚을걸? 그렇게 외삼촌과 외숙모는 크진 않았지만 농사 지을 땅을 샀고 그 해부터 감귤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워낙 오래전부터 농사일을 해오셨던 분들이라 큰 문제 없이 농사는 잘 되었고요. 우리 가족은 그렇듯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친은 저보다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기에 믿음이 갔어요. 저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곤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3년가량 사귀었을 때 남친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나이도 있고 한데 빨리 결혼하자. 하긴 우리 사귄 지가 벌써 3년이 다 돼가네. 그니까 말이야. 우리 집에서 너 인사시키라고 난리도 아니야. 너 인사 안 시키면 엄마가 니네 회사로 쳐들어가겠대. 뭐? 우리 회사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아니지. 넌 뭘 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냥 엄마가 농담하는 건데. 암튼 이번 달 안으로 우리 집에 인사 가자. 이번 달 안에? 그건 너무 빠르지 않아? 난 아직 준비도 못했는데.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인사하고 밥 한 끼 먹는 건데. 남친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앞으로 어떤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남친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가 세상을 너무 만만히 봤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물론 나중에는 남친도 매 한 가지였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얼마 뒤 선물까지 잔뜩 사서 남친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남친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커 보였어요. 남친 부모님과 남친 여동생까지 총 4식구가 사는데 60평대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은 처음 가봤다고 해도 가원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남친 엄마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모양으로 커튼부터 식물까지 아기자기한 것들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우선 식사부터 하자. 라며 남친 엄마가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식탁을 보며 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슨 호텔 음식처럼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져 있었거든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너 온다고 하길래 내가 솜씨 좀 발휘해봤는데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구나.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음식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먹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음식들을 보며 감탄이 새어나올 정도였기에 제가 남친 엄마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을 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 여동생이 한마디를 툭 하고 던지듯 말했어요. 오빠한테 들어보니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던데 그래서 힘들게 살았나 봐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엄청 힘들긴 했겠죠. 힘들긴 했어도 외삼촌과 외숙모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랑 똑같진 않죠. 남친 여동생이 음식을 먹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부모 없이 자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친척이라고는 외삼촌밖에 없는 거니? 그게 고모 한 분이 계시긴 한데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 고모는 어디 사는데? 글쎄요. 그때는 서울에 사셨는데 지금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연락 끊고 산 지가 한참 돼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럼 고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셨겠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외삼촌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 고모부가 공무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 그게 정말이냐? 그럼 고모 쪽이 훨씬 낫구만. 왜 농사짓는 외삼촌이랑 살았어? 어차피 고모랑은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서 지금껏 단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무 매몰차지 않니? 아빠 쪽 핏줄이라고는 고모밖에 없는데 이제 슬슬 연락하고 지내도 되는 거 아니겠니?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고모한테 연락해서 앞으로는 잘 지내봐. 남친 엄마가 계속해서 고모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고모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남친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져 있었어요. 그 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는데요. 시종일관 남친 엄마가 인상을 쓰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남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친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말하면 그냥 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대꾸를 해. 말대꾸라니 내가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에 고모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말했었잖아. 근데 그럼 고모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알았다고 해. 우리 보고 고아원에 가겠다고 하라고 시키던 사람이 고모는 무슨 고모야.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연락을 해야 하는 거냐고. 그러면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괜히 엄마한테 밑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난 다만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닌다고 우리 엄마가 진짜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괜시리에 그것 때문에 점수만 깎였잖아. 점수는 무슨 점수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니고. 암튼 앞으로는 그냥 네라고 대답해. 우리 엄마 말대꾸하는 거 엄청 싫어한단 말이야. 너 혼자 갈 수 있지? 난 엄마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남친이 저만 홀로 남겨둔 채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 남친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만 참으면 되지 뭐 라는 마음으로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 외삼촌 외숙모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친과 함께 제주도로 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남친이 제게 물었어요. 제주도면 집이 엄청 좋겠다. 왜 제주도 펜션 같은 거 보면 엄청 멋지잖아. 그냥 그 정도는 아니고 일반 가정집이야. 에이, 그래도 엄청 좋겠지. 남친은 우리 외삼촌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오래된 집을 싹 다 뜯어고치긴 했지만 외삼촌과 외숙모가 워낙 검소한 분들이라 화려하거나 멋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단지 우리 가족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집수리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잠시 후 외삼촌 집 앞에서 택시가 멈췄고 남친이 택시에서 내렸는데요. 외삼촌 집을 바라보던 남친의 표정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완전 멋씹은 듯한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거기다 외삼촌 외숙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두 분을 바라보는 남친의 표정이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실망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으니까요. 남친은 시종일관 말도 잘 하지 않고 숙모가 차려주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내가 음식을 한다고 했는데 입에 안 맞나 보네. 아닙니다. 제가 워낙 입이 좀 짧아서 비린내 나는 음식을 잘 못 먹어서요. 하은아, 그런 건 미리 좀 말하지 그랬니? 현수씨 회 같은 거 잘 먹잖아. 근데 비린 걸 잘 못 먹다니. 저기 그건 고급 횟집에서나 먹을 때나 그런 거고. 순간 말을 하던 남친이 말을 멈췄어요. 아이고,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만. 미안해요. 그럼 음식 다시 차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아닙니다. 지금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요. 그래, 숙모 괜찮아. 난 맛있기만 한데 이상하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외삼촌이 물었어요. 오늘 자고 갈 거지? 이부자리 준비하마. 저는 이 근처 호텔에서 지낼까 합니다.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래? 그럼 혹시 예약했어? 아니, 찾아보면 있겠지 뭐. 신경 쓰지 마. 그래? 알았어.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는데요. 잠시 호텔로 가겠다고 나갔던 남친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넌 나 혼자 나간다는데 따라 나서지도 않냐? 자기 호텔 가는 건데 내가 왜 따라가? 난 오랜만에 삼촌이랑 숙모랑 자야지. 됐다 됐어. 넌 내가 밥을 먹던 말던 관심도 없지? 라고 남친이 다시 문자를 보내왔기에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남친 휴대폰이 꺼져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남친이 왜 그러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은 남친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정말이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는데요. 외삼촌과 외숙모를 만나고 돌아온 지 한 일주일쯤이 지났을까요? 남친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저기 하은아,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이건 내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 모두의 생각이기도 해. 뭔데 그래? 저기 우리 결혼식 날 말이야. 혼주석에 니네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앉는 거지. 삼촌이랑 숙모가 지금껏 우리 키워주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꼭 당연한 것만은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그때 제주도 다녀온 뒤로 우리 부모님이 많이 난감해하셔. 왜? 뭐가 난감해? 니네 외삼촌 말이야. 아예 듣지를 못하시잖아. 나 그날 깜짝 놀랐어. 네가 전에 말할 때는 잘 못 듣는다고 했지. 전혀 못 듣는다고는 안 했잖아. 말을 하던 남친이 다시 한번 제 눈치를 받고 저는 남친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외삼촌이 원래부터 잘 못 들었던 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족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외사촌 동생들이 갑자기 파도에 쓸려 내려가게 되었고 외삼촌이 뛰어들어 어렵게 외사촌 동생들을 구한 뒤 바다 한가운데서 탈진해서 정신을 잃어버리셨다는데요. 그 뒤 다행히 구조는 되었지만 며칠 만에 깨어나신 외삼촌의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목소리와 입모양을 크게 하면 알아는 들으시거든요. 우리 가족은 그러한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남친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모님 체면도 있고 한데 우리 결혼식 날 혼주석에 니네 외삼촌이 앉는 건 좀 그런 거 같아. 그런 거라니? 그렇잖아. 우리 부모님 체면도 있는데 니네 외삼촌이 잘 듣지도 못하는데 거기 앉는 건 좀 아니지. 사회자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 텐데 어차피 들리지도 않을 건데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냔 말이야. 우리 엄마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 딱 너만 놓고 보면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데 괜히 니네 외삼촌 때문에 결혼식 망치고 싶지가 않다고. 뭐? 결혼식을 망쳐? 그렇잖아. 우리 부모님 체면도 있는데 니네 외삼촌이 그런 거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면. 난 우리 외삼촌이랑 숙모를 창피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야,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라. 하나뿐인 공무원 아들 결혼시키는 우리 부모님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 할 거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공무원이 아무나 되는 거냐? 나 공무원 됐다고 친척들부터 엄마 아버지 친구분들까지 다들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결혼식 날 니네 외삼촌 귀 안 들리는 거 알면 얼마나 실망하시겠냐? 다들 나 장가 잘 가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우리 부모님 입장이 좀 그렇잖아. 사실 까놓고 니네 외삼촌 외숙모가 친부모님은 아니잖아? 그니까 이건 네가 양보 좀 해줘라. 그럼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할게. 남친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라 제가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그 뒤 남친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상상을 초월할 만한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고모가 있다고 했잖아? 내 앞에서 고모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니, 그렇게 화만 낼 게 아니라 좀 들어봐. 우리가 알아보니 니네 고모부가 공무원인 게 확실하더라. 설마 그걸 알아본 거야? 어떡해? 그렇게 흥분만 하지 말고 차분히 내 얘기 좀 계속 들어봐. 사실 얼마 전에 내가 니네 고모랑 고모부 만나고 왔어. 뭐? 우리 고모를 만나고 왔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고모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야. 니네 외삼촌이랑 외숙모는 알고 계셔. 집 주소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주소 물어봐서 찾아갔는데 다행히 이사도 안 가시고 그곳에서 쭉 사셨더라고. 그래서 네가 만나고 왔다고? 그렇다니까. 만나서 내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 내가 아주 말 잘해놨으니까 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왔는데? 그야 당연히 혼주석에 고모랑 고모부가 앉아달라고 했지. 그래야 결혼식이 더 빛나지 않겠냐고.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순간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그보다 더 심한 욕설이 튀어나오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친 인간? 그게 남편 될 사람한테 할 소리냐? 네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잘 못 배운 모양인데 남편한테 그런 말 하면 너 당장 쫓겨나.
나니까 참고 봐주는 거지. 그니까 앞으로 말 조심해. 네가 월급만 적었어도. 말을 하던 남친이 제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어요. 내가 월급만 적었으면 나랑 결혼 안 했다 뭐 이런 소리냐? 아니, 뭘 또 그렇게 죽자고 달라드냐? 가끔 너 보고 있으면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이더라. 너 그런 거 자격지심이야. 남친이 비아냥거렸어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남친은 그런 제 뒤를 따라 나오지도 않았고요. 물론 따라 나왔다고 해도 제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말이죠. 그렇게 집에 돌아간 뒤 제가 외숙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숙모, 고모라는 사람 집 주소는 그 인간한테 왜 알려줬어? 미안하구나. 근데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혼주석이란 자리가 중요한 자리잖니. 우리 때문에 괜히 네 결혼식 망치고 싶지가 않더구나. 삼촌이랑 숙모가 혼주석에 앉는 게 왜 결혼식을 망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왜 하냔 말이야. 그 사람 말이 맞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네 삼촌 기가 어두워서 사돈들이 불편한 것도 맞는 말이잖니. 나한테는 삼촌이랑 숙모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나 그 미친 또라이랑은 헤어졌어. 그동안 내 눈이 어떻게 됐었나 봐. 지금껏 어떻게 그런 인간을 만났는지 모르겠어. 그 인간이 이렇게 덜 떨어진 인간인 걸 왜 몰랐을까? 숙모, 진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뭐? 니들 헤어졌단 말이야? 우리 때문에? 그게 왜 숙모랑 삼촌 때문이야. 요즘 들어 하는 짓이 영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세상에 널린 게 남자라던데 굳이 그런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빨리 버려야 하는 거야. 제 말을 듣기만 하던 숙모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숙모, 난 진짜 괜찮아. 아니 오히려 잘 됐어. 이런 인간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마 1년도 못 살고 이혼했을걸? 그니까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리고 혹시나 그 인간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제가 한동안 숙모를 위로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고모였어요. 잘 지냈니? 네 소식은 들었다. 벌써 결혼한다며? 시간이 아주 빠르구나. 저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예, 그렇잖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연락했잖니. 너랑 결혼한다고 찾아왔던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더구나. 너 좀 잘 설득해달라고.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사실 나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 말이다. 그럼 고모가 제 결혼식 혼주석에 앉는 게 맞다 그 말인 건가요? 그때 고모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요? 고아원으로 간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럼 고모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합니까? 그 오래된 일이 뭐라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근데 니들이 날 원망할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니들이 고아원 가겠다고 해서 니들 외삼촌이 데리고 간 거잖니. 그래서 고마워해야 한다 그 말인 겁니까? 당연하지. 그렇지 않았다면 니들이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 결혼식 진짜 엎을 생각인 건 아닌 거지? 아니요. 우린 벌써 헤어졌어요. 근데 고모가 우리 결혼식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고모가 절대 저를 걱정할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말이야. 너랑 결혼할 사람이 내가 혼주석에 앉아만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지 뭐니? 너도 잘 생각해봐라. 그 자리에 앉아만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니? 이런 경우를 두고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하는군요. 그만 전화 끊죠.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진 않네요. 저기 시은아! 아무리 어렸을 때 헤어졌어도 조카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은이가 아니라 하은입니다. 그럼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하은아, 잠깐만.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니? 지금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다. 사실 네 고모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지금 우리 형편이 말이 아니다. 집도 다 날아갈 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랑 결혼할 남자가 주기로 했던 그 돈 말이다. 그거 네가 좀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들어보니 너 돈도 많이 번다고 하던데. 제가 돈이나마 썩어나는 한이 있어도 절대 고모한테는 못 주죠. 라며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계속해서 고모에게 전화가 왔지만 차단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전남친이 집 앞으로 찾아왔는데요. 저기 내가 우리 엄마 설득했어. 그냥 니네 외삼촌이랑 숙모님이 앉아도 된대. 그니까 그만 화 풀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우리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해? 난 너한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어.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이렇게 멋대로 찾아오면 앞으로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라며 제가 전남친을 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남친이 무릎까지 꿇고는 빌어댔어요. 하은아, 내가 어디 가서 너 같은 여자를 만나겠냐. 왜? 너 구급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남자는 여자들이 다들 만나달라고 환장을 한다며? 사실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월세야. 부모님은 딱히 경제활동도 없고 그래서 나 혼자 벌어서 다들 먹여 살렸거든. 근데 너 만나서 이제부터 좀 마음 편히 살겠다 했는데 나 절대로 너랑 못 헤어져. 제발 나 좀 봐줘라. 그러니까 네 말은 니네 집에 돈 벌어다 줄 식모가 필요했던 거구나? 근데 돈도 없으면서 왜 그 큰 집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나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부모님이 장가 잘 가려면 그 정도는 살아야 한다고 여기저기 대출까지 받아서 월세 보증금 마련한 거야. 지금 저축도 못하고 겨우 월세 유지하고 있거든. 아버지도 간혹가다 아르바이트 하시고 뭐 이래저래 그냥 버티는 거지 뭐. 그니까 나 좀 한 번만 봐줘라. 너 없으면 나 진짜 힘들어진단 말이야. 네 말 들으니까 없던 정마저도 더 떨어진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제가 전 남친을 있는 대로 노려보고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요. 전 남친 엄마가 직접 찾아와서는 저기 내가 좀 심했지. 사실은 초장부터 네 길을 팍 꺾어놔야 할 것 같아서 내가 고집을 부린 거다. 내 입장 돼서 한번 생각해봐라. 며느리가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우리 집을 우습게 생각할까봐 그런 거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랑 다시 결혼식 준비했으면 좋겠구나. 혼수랑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와도 된다. 그냥 맨몸으로 오면 돼. 전남친 엄마가 제게 전남친과 다시 만나라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었기에 전남친 엄마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전남친과 전남친 엄마가 다른 전화번호로 한동안 전화를 해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는데요. 3년이라는 세월을 사귀다 보니 전남친 친구들과도 잘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 친구 중 한 사람과 워낙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살짝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전남친 가족이 방 2칸짜리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60평대로 이사 간다고 해서 우리도 다들 깜짝 놀랐잖아. 그 집 진짜 힘들게 살던 집이었거든. 근데 60평대로 간다고 하길래 어떻게 된 건가 다들 궁금해하긴 했었어. 근데 얼마 전 술 취해서 걔가 그러더라. 이상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이라는 대출 다 끌어모아서 무리하게 월세로 그 집에 들어갔다고 말이야. 너랑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이야. 그 집 사람들 너 월급 많은 거 그거 하나 보고 달라드는 거야. 거기다 네가 전에 돈 모아서 제주도 외삼촌한테 땅도 사들인 적 있다며. 걔네 엄마 생각으로는 잘만 꼬시면 부모한테 잘하겠다 싶었대. 그래서 빨리 결혼하려고 서두른 거고 아마도 네가 다 넘어온 줄 알고 슬슬 널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던 모양이야. 그 얘기 듣고 친구들 모두 깜짝 놀라서 걔랑 다 손절했잖아. 친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전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살다 보니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날 때는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부터 잘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3년이나 사귀면서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제 자신이 바보 같기만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외삼촌과 숙모가 절대로 그런 대접받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매 잘 키워주신 우리 삼촌과 숙모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